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마주치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옆집 베란다 너머로 들려오는 평범한 대화 속에 숨겨진 비밀일 수도 있다. 어디서든, 어떤 회사에서든, 어떤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배신에서 이 모든 것은 시작되었다. 나는 오늘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간신히 유지되던 한 가정이 어떻게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디까지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어떻게 다시 숨을 쉬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아주 담담하게 들려드리려 한다. 나는 결혼 14년 차 주부였다. 날짜로 환산하면 약 5110일. 그 긴 시간 동안 내 세계의 중심은 남편과 중학생 딸 하나, 그리고 우리 세 식구가 복대기로 살아온 32평 아파트였다.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나는 우리 가정이 견고하고 안정적이라고 굳게 믿었다. 남편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과장이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만큼은 남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퇴근 후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뉴스만 보던 그의 뒷모습, 나는 그 익숙하고 권태로운 풍경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전업주부였다.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것이 내 생의 가장 숭고한 역할이라고 믿었고, 그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남편의 회사 생활이 얼마나 고될지 짐작했기에 집안일로 그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가끔은 나 스스로를 거실 구석의 화초나 투명 인간처럼 느끼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혼이란 원래 이런 성실한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독였다. 그것이 나의 평화였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남편의 외도를 처음 의심하게 된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평소 회사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특정 여직원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한수진. 처음에는 분명 불평이었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은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어. 일을 너무 못해. 자꾸 같은 걸 물어보니까 내 업무까지 마비될 지경이라니까. 나는 그저 남편의 스트레스를 받아주는 착한 아내가 되어 당신이 고생이 많네.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다르다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의 불평 속에 묘한 물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날카롭던 비난은 서서히 안쓰러움과 방어로 변해갔다. 애가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한 것 같더라고. 어린 나이에 고생을 많이 했나 봐. 그의 말에는 걱정이 듬뿍 담겨 있었고, 그 걱정은 점점 과도한 보호 본능처럼 들렸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고 불편해졌지만 괜히 예민하게 굴어 남편 잡는 아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의심은 늘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의 몫이라고 믿었기에 나는 내 직감을 애써 억눌렀다. 하지만 직감은 머리보다 정직했다. 내 무의식은 이미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회식, 긴급 야근, 프로젝트 마감. 이유는 언제나 그럴듯했고 조직 사회의 일원으로서 거절할 수 없는 명분들이었다. 대신 그는 주말이면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휴대폰은 항상 진동 모드였고, 예전에는 거실 테이블에 던져두던 기기를 이제는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갔다. 그 작은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나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도 애써 무시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내가 쌓아온 평화로운 가정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변화는 외형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예전에는 내가 사다 준 셔츠를 대충 입던 사람이 셔츠의 핏과 원단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향수를 뿌리고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쓰며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 낯선 모습을 보고도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인내라기보다 공포였다. 말하는 순간 그 모든 의심이 차가운 현실이 되어 나를 덮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의심은 확신보다 더 잔인하게 사람을 괴롭혔다.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조차 가시처럼 느껴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다 어느 날 빨래 바구니에 던져진 그의 셔츠깃에서 낯선 향기가 확 느껴졌다. 내가 쓰지 않는, 아니, 내 나이대의 여자들은 잘 쓰지 않는 아주 달콤하고 가벼운 향수 냄새였다.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14년 동안 공유해왔던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 굳게 잠긴 화면을 마주한 순간 나는 역설적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문은 잠겼고 내 남편의 마음 또한 그 문 너머로 도망쳐 있었다. 며칠 뒤 남편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술에 취해 들어왔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이 아주 중요한 인재로 인정받고 있다며 허풍 섞인 자랑을 늘어놓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들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에 짧은 메시지 알림이 떴다. 미리 보기 창으로 떠오른 문장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과장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셨죠? 단 2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공적인 예의를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은밀한 친밀함과 다정함이 눅진하게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 이름을 다시 확인했다. 한수진. 내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그가 그토록 일을 못한다고 타박하던 바로 그 여직원이었다. 그녀는 신입에 가까운 위치였고 남편은 그녀의 직속 상사였다. 나는 나중에 그가 할 변명을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 업무적으로 도와주다 보니 측은지심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 잠시 마음이 흔들린 것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그 관계의 비극적인 결말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탈이 아니었다. 14년의 세월을 비웃는 조롱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내가 상상했던 화려한 유혹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수한 화장, 얌전한 말투, 어쩌면 내 딸아이가 자라면 저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앳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잠시 굳는 듯 했으나 이내 내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차분해졌다. 과장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상황이 확실해졌다. 내 남편은 집 밖에서 나를 사모님이라는 타자화된 존재로 규정하며 그녀와 공유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처음엔 눈물을 흘렸다. 죄송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감정이 앞선 실수였다고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그녀의 눈물 뒤에 숨겨진 묘한 자신감과 우월감이 빚어나왔다. 과장님이 집에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해받지 못하고 그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느껴진다고 울먹이실 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 그 말들은 순식간에 나를 가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14년을 헌신한 아내를
소통 불가능한 벽으로 만들고 자신을 그 벽 앞에서 고통받는 남자를 구원하는 천사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극의 여주인공이자 피해자로 설정하면서 모든 관계의 파탄 책임을 나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기심을 정당화해주는 거울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 앞에 증거들을 내놓고 추궁했다. 그는 처음엔 내가 오해하는 거다라며 강하게 부정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사람을 미행하고 휴대폰을 뒤질 수 있냐며 화를 냈다. 전형적인 적반하장이었다. 그러나 내가 그녀와 나눈 대화 내용과 시간대별 동선을 응조리자 그는 결국 무너졌다. 외로웠어. 회사 일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데 너는 맨날 아이 공부 얘기, 아파트 대출 얘기뿐이잖아. 나도 위로받고 싶었다고. 그는 울면서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14년 동안 그가 밖에서 싸울 때 내가 집안에서 어떤 고독을 견뎠는지, 내가 왜 돈과 아이 교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무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로라는 단어로 포장하며 비겁하게 숨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불륜의 실체는 생각보다 더 추잡했다. 그들은 이미 수개월째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회사 안에서는 은근히 소문이 돌고 있었다. 회식 이후 둘이 함께 사라졌다는 이야기, 주말에도 업무를 핑계로 호텔이나 교회 카페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내 남편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우리 딸을 기만하며 이중 생활을 해왔는지 그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들을 확인하며 영혼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느꼈다. 여직원은 단순히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직급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사내 입지를 넓히고 있었다. 남편은 상사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 끼워 넣었고 그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해도 신입이라 그렇다며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인사권과 업무 평가라는 권력의 토양 위에서 자라난 기형적인 괴물이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나를 선택하겠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진심은 며칠 가지 않았다.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늦은 밤 진동했고 그는 화장실에서 그녀에게 아내가 의심하니 당분간 조심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두 여자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반성을 기다리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않기로 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상대에게 인간다운 양심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차갑게 각성했다. 이제부터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나를 파괴한 저들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 되어야 했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통화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본. 또한 남편 회사의 조직도와 인사윤리 규정을 샅샅이 검토했다. 대기업인 만큼 사내 불륜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 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나에게 당돌한 문자를 보내왔다. 과장님을 제발 놓아주세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왜 붙잡고 계세요? 그건 집착이에요. 그 오만한 문장은 나를 완전히 완성시켰다. 피해자는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위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추악한 장애물 취급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자를 소중히 저장했다. 그것은 법정에서 그녀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가장 확실한 독화살이 될 것이었다. 나는 준비를 마쳤다. 나는 감정에 치우친 호소문 대신
철저히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남편 회사의 감사팀과 인사팀에 익명으로 관련 자료를 발송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이 상급자로서 그녀에게 제공한 업무상의 특혜들, 회사 공금을 유용한 정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해 담았다. 동시에 그녀의 팀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소문이 퍼지게끔 전략을 짰다. 내가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다. 이미 사내에 돌던 의구심에 아주 작은 확신만 던져주자 소문은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조직은 생각보다 냉정했다. 회사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대할지 몰라도 조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는 단호했다.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남편은 직무 배제 후 대기 발령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과장이라는 타이틀은 순식간에 조직의 수치로 변했다. 여직원 역시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이 결정되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조직 안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그녀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들어와 나를 원망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쳤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보다 자신이 잃어버린 사회적 지위와 돈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구나. 그의 눈에서 후회보다 더 짙게 읽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겁한 두려움뿐이었다. 딸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숨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을 감도는 서늘한 공기와 아빠의 몰락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어느 날 밤 딸아이는 내 방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내 거친 손을 잡았다. 엄마, 나 다 알아. 엄마 마음 가는 대로 해. 나는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아직 어린 줄만 알았던 딸아이의 그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선택이 아이에게 결손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줄까봐 망설였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이는 이미 나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딸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구명줄이 되었다. 이혼 과정은 길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고 위자료와 양육권을 확보했다. 14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나와 아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결혼 전 전공을 살려 작은 공부방을 열었고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내 이름 석자로 불리는 삶을 살고 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른다. 소문에 의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을 전전하고 있다느니 그녀와도 결국 서로를 탓하며 헤어졌다느니 하는 말들이 들려오지만 나는 관심 없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내 인생에서 그라는 페이지는 이미 새카맣게 타버려 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이 지극히 평범한 비극이 주는 교훈만큼은 뼈아프다.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대한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 그 주춧돌이 부서지면 그 위에 쌓아 올린 14년의 성체는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다. 남는 건 사랑의 흔적이 아니라 비겁한 변명과 추악한 책임 전가뿐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불편하게 들렸다면 그것은 이 서사가 너무나 현실에 가까워서일 것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가해자의 변명을 들어야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믿음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으로 지켜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린 대가는
반드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14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나는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잔해 속에서 훨씬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나가 태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는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배신이 나에게 남긴 역설적인 선물이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